지난 시간에는 광해군 중립외교 추진의 개요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는 중립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광해군과 조정신료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립외교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여러 개의 외교 현안에서 불거졌는데요. 첫 번째로 명예, 징병 요구, 또 사르 전투 이후 재징병 요구를 수용하는 문제에서 불거졌습니다. 비변사의 신료들이 사르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명예 재징병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비해 광해군은 이를 냉소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즉, 사르 전투의 패배는 자신이 이미 예언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징병은 불가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르 전투, 더 좁게 말하면 심화 전투에서 후금에 항복한 장수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원수, 강옥립과 부원수, 김경서의 가족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이에 대해서 광해군은 투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이들 가족에 대한 구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후금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요동의 난민과 모문용을 지원하는 문제였습니다. 1621년 3월에 요동의 중심지였던 요해안과 심양이 함락된 이후에 대규모의 요동 난민이 조선의 서북지역, 즉 지금의 평안북도, 황해도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문용은 명군 패잔병 출신이었는데 모문용은 조선에 머무르면서 후금의 배후를 교란하려고 하였습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후금의 월경구실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광해군은 특히 모문용을 헤아릴 수 없는 화근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반면 비변사는 이러한 광해군의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모문용이 다름 아닌 천조의 장수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천하와 후세의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명분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모문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회피하면서 모문용에게 명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후금의 기병이 미치지 못하는 조선의 해도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곤 하였습니다. 신료들은 당연히 광해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모문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사안은 후금 국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조선과의 우호관계 체결을 통해서 조선과 명의 연합전설에 균열을 일으키고 또 이를 통하여 배후에 있었던 조선의 안보 위협을 조선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덜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외교 관행에서 보면 국왕면의 국서를 접수하고 또 이에 대해 회답하는 행위는 바로 국교의 수립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조정신료들은 누르하치의 국서를 접수조차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누르하치가 명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광해군은 후금과의 교섭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국서를 회답함으로써 풀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신료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외교 노선을 둘러싼 조정의 대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해군은 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거부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은 조선의 형편이 닿는 선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형세를 혹은 조선의 국익을 헤아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시도하였던 후금과의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광해군의 근본 입장은 양국 간의 정세를 관망하려는 것인데 그 입장의 배후에는 조선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군사력이 후금을 맞상대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민생과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 양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거부하면서 또 후금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금과 명 둘 다 조선에게 지속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변사 신료의 노선과 입장은 광해군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후금과의 관계 단절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후금이 보낸 국서의 접수 또는 이에 대한 해답도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명과의 결속 강화를 희망하였는데요. 이들의 배경에는 명분론적인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명이 조선에게 내려준 제조의 은혜 그리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자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광해군의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병력에 과연 조금이라도 명나라 군대를 도울 만한 형세가 있다면 온 나라의 병력을 휩쓸어 창을 메고 칼을 쥐어보내 왕사, 즉 명나라 군대의 선봉이 되게 한 다음 발 뒤꿈치를 돌리지 말고 죽게 한다 할지라도 유감이 조금도 없겠다. 즉 명의 군사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은 인정을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다만 우리 군병이 형편없다는 것은 온 천하에 알려진 바로 내가 늘 한심하게 여겨왔다. 그런데 비변사의 대신들이나 대제학, 이때 대제학은 이이첨이었는데요. 이들은 마치 누르하치아의 머리를 베어오고 그 궁궐뜨락을 쟁기질할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의 피폐한 군대를 호랑이 굴 속에 들여보내 토벌하다 보면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이라서 반드시 먼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중국 조정에 더 큰 죄를 짓게 될 텐데 장차 무슨 병력으로 말을 타고 멀리서 오는 철기를 막아낸단 말인가. 자, 이 시점은 사루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의 시점입니다. 광해군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해군의 주장을 요약하면 병농 분리가 안 된 정예병이 아닌 조선군은 명에 보낸다 한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낸 조선군이 패배하여 병력이 소모된다면 조선의 국경 방어가 허술하게 되고 오랑캐에게 역습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광해군의 우려였습니다. 광해군은 다른 발언을 통해서 제후국, 즉 번국인 조선국의 도리는 다만 국경을 지키는 것, 즉 오랑캐에 대비해서 국경을 지킴으로써 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반면 비변사는 이러한 광해군의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박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적들과 국경이 서로 접하고 가로막아주는 바다가 없어서
오랑캐의 기병이 치달러 오면 며칠 내로 당도할 수 있습니다. 즉 임진왜란 때 장거리 원정을 했던, 그리고 바다가 격절되어 있던 그곳을 통과한 일본 군과는 달리 이 후군군은 굉장한 거리상의 이점 혹은 보급상의 이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비변사 신료들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적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한번 움직이게 되면 전투와 수비면에서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밤낮으로 애를 태우며 근심하지만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즉 이들은 조선군의 단독 전력으로는 후군군을 맞상대할 수 없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요동과 심양 사이에 주병과 객병이 28만 명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근심한다고 하니 하물며 우리나라의 병력으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요동 전역 과정에서 명군과 후군군의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료에 보면 28만 명이라고 명군의 전력을 추산한 것은 약간의 가장이 있었다라고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명군이 요동 전역에서 후군군에게 열세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은 대의가 있고 대세가 있으니 이른바 대의는 강상에 관계된 일을 말하고 대세는 강약의 형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 적은 의리로는 부모의 원수이며 형세로는 표범이나 호랑이처럼 포악한 존재입니다. 표범과 호랑이가 아무리 포악하다고 하나 자식이 어찌 차마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조정에 가득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차라리 나라가 무너질지언정 차마 대의를 저버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자, 이 기록은 광해군 13년이니까 사루 전투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후금의 전력을 충분히 인지했고 요동 전역의 과정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혹은 4대의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명예 재징병 요구를 혹은 명예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의 의리는 당대의 용법으로 이해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당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조폭의 의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폭의 의리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죠. 주의해야 할 것은 의리를 지켜야만 하는 동기가 어떤 은혜나 이득이 개입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나를 잘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의 사고에 의하면 천리, 즉 보편적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중립외교를 둘러싼 광해군과 조정신료의 대립과 갈등을 마치겠습니다.